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일반적인 환율전쟁 말고 역환율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전쟁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듣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낮추는 경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원화로 1달러를 바꾸는데 1100원이 든다고 쳤을 때 이 원화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1달러를 바꾸는데 1100원보다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겠죠. 1100원이었던 환율이 115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처럼 서로 화폐 가치를 낮추는 경쟁을 환율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율전쟁을 하는 이유는 수출을 했을 때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달러로 결제가 되니까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에서 원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은 이익이 남기도 하고 이익에 여유가 생기니까 수출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면서 환율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과거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서도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춘다고 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게 환율 전쟁인데 역환율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환율전쟁과 역환율전쟁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사실 역환율전쟁은 근래 들어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전쟁의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역환율전쟁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개념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율전쟁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죠. 우선 기본적으로 각 나라 간의 환율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현재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들 때 보통은 경쟁하는 상대국 간의 환율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전쟁이 진행되는 그 형태를 보면 보통은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싸움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 부분에서 비슷하게 겹치는 품목이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FTA나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서로 크게 실익이 없다는 말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일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더 낮을수록 그만큼의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쟁국가 간에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를 서로 더 떨어뜨리면서 환율 전쟁을 이어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잘 벌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환율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고환율 정책을 펼쳐가는 전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또 질문입니까? 요새 자꾸 질문의 빈도가 느는데요. 네, 쉬운 겁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바로 생각이 드는 건 금리 인하 같은데요. 이자가 돈의 사용료니까 돈의 사용료가 낮아지면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하면 포도 쏘고 미사일도 날리고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율 전쟁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국하고 일본이 환율 전쟁을 한다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해 편의상 한국, 일본 명칭만 쓸게요. 알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가상으로 국가 명칭만 쓰는 거니까 너무 과몰입하지 마라 이거네요. 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됐다고 가정해 보는데요. 그럼 상대적으로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아직은 높은 거니까 글로벌 해외 자본들은 한국 쪽에서 빠져나와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본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한국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일본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돼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원화를 외환시장에서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꾸고 그렇게 바꾼 달러를 들고 금리가 높은 일본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외환시장에서는 원화를 파는 원화 공급이 늘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서 자체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는 고환율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글로벌 자본들이 들어가게 된 일본은 한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저환율 정책을 펼친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은 국제무역시장에서 한국에서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일본보다도 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 그게 가격 경쟁력이자 수출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엔 이런 상황에 일본 역시도 금리를 내려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간에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에 돌입하는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금리를 내리면 같이 금리를 내려서 받아치는 거네요. 네, 그럼 또 다른 카드로 양적 완화를 쓰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많은 돈을 풀게 되면 자연스레 그 나라의 통화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게 돼서 마치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각 상대국끼리 환율 전쟁을 가속화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달러 가치를 내리려고 금융위기 이후로 총 3번에 걸쳐서 4조 2천억이 넘는 달러를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을 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씩 시장에 돈을 투입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당시에 경제위기를 맞은 미국과 유럽이 하나같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먼저 내리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환율전쟁의 양상을 띠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보통 경제가 안 좋을 때 환율전쟁이 주로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둘 다 경기 안 좋을 때 정책이네요. 네, 둘 다 경기 부양책이면서 환율 정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보통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쓰이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수록 환율 전쟁도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율 전쟁이 앞에서 말한 이런 두 방식으로도 부족하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까지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국가가 외환 보유고를 더 늘려서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면서 그만큼의 외환 보유고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정부가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들이는 거니까 외환시장에 원화 공급이 늘어버리면서 그만큼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늘려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고환율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상대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펼쳐서 두 나라 간의 환율 전쟁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외환 보유고를 공격적으로 늘리면 환율 조작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가 환율 전쟁 초입 상황이라면 정부까지 개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환율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그 유명한 무역 전쟁입니다. 근데 그건 환율 전쟁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게 환율 전쟁은 아닌데 일종의 환율 전쟁의 연장선으로 무역 전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환율 내리는 전쟁도 따지고 보면 무역에서 유리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무역으로 붙어버리는 거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환율 전쟁이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역환율 전쟁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근데 몇 개 포인트를 정리를 해야 반대로 생각하기 편할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환율 전쟁은 수출에서 유리하려고 그리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격화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침체된 경기에 반대되는 문제는 뭘까요? 과열된 경기? 네, 사실 그 말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물가 급등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물론 지금 상황이 수요 문제가 아니고 공급 문제 때문에 생긴 물가 급등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와는 반대되는 물가 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의 역환율 전쟁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환율 전쟁은 경기를 살리고 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면 역환율 전쟁은 수입 물가를 잡아서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원화 가치를 올리는 거네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 네. 원화 가치가 올라야 달러로 결제하는 그 수입품들을 사들일 때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 되는 거고 이 수단들은 고물가에 대응하는 성격이기도 하죠. 쉽네요. 환율전쟁 이해하니까 역환율전쟁은 자동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물가가 세계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낯설기는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여러 나라가 물가를 잡으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경쟁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걸 역환율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고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역시도 통화 가치를 빠르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환율 전쟁의 초입에 들어가는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역환율전쟁이 지면 물가 못 잡는 겁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수출 기업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미친 듯이 뛰어버리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율전쟁과 역환율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환율로 전쟁까지 하는 상황이 되는 배경에는 심각성이 커지는 경기 침체나 감당 안 되는 물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